요즘 해외 방산 기사를 오래 읽어본 분들이라면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 전투기를 다루는 문장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예전에는 성능이 어떻다, 레이더가 무엇이다 같은 설명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제일 앞에 옵니다. 이 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특히 KF-21 보라매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 일정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필리핀 관련 외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은 단순합니다. 2027년부터 2029년 사이 전략 납품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관심 표현이 아니라 요구 조건입니다. 이 문장이 기사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판이 움직였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매체들은 필리핀의 요구를 감정적인 선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숫자와 일정으로 해석합니다. 필리핀 공군의 중장기 전력 증강 계획인 호라이즌3 일정과 KF-21 납품 요구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계획은 2027년 이후 공중전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서 하루라도 일정이 밀리면 전력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성능표보다 생산 라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이 연간 수십 대 단위의 전투기 양산을 실제로 해본 나라라는 점, 그리고 이미 공군 실전 배치 일정이 굴러가고 있다는 점이 외신 분석의 핵심으로 등장합니다. 말로만 가능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서 띄우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다른 경쟁국과 갈라섭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KF-21 블록원 기준 기체 가격은 해외 분석 기준 대당 약 8천만 달러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050억 원 전후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에이사 레이더, 초음속 순항, 네트워크 중심전 운용이 가능한 전투기는 시장에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납기입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평균 계약 후 첫 인도까지 외서 7년이 걸립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양산 체계를 가동 중이며 2030년 초까지 자국 공군 120대 전력화를 목표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해외 고객 물량이 끼어들 수 있는 현실적인 생산 여유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필리핀이 요구하는 2027에서 2029년 납품은 책상 위 계획이 아니라 공장 바닥에서 계산 가능한 일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필리핀이 한국을 신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FA-50을 통해 검증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대 도입, 이후 추가 12대 도입으로 총 24대를 운용하면서 필리핀 공군은 한국산 항공기의 정비주기, 훈련체계, 부품 수급 속도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치는 숫자로 환산됩니다. 신규 기종 도입 시 통상회서 7년이 걸리는 조종사 완전 전력화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정비 인력 재교육 비용도 줄어듭니다. 외신들은 이 점을 KF-21 도입의 숨은 비용 절감 효과로 분석합니다. 단순히 기체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굴러가는 시스템 위에 더 얻는 구조라는 겁니다. 필리핀은 KF-21을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FA-50 개량형과 묶어서 하나의 전력 패키지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공대공은 KF-21, 공대지는 FA-50이 맞는 구조입니다. FA-50 개량형은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무장 운용이 가능하고 공중급유가 결합될 경우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공중 전력을 최대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조합입니다. 외신들은 이 조합이 가능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같은 제조사, 같은 데이터 링크 구조, 같은 훈련 철학을 공유하는 전투기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술보다 산업 구조의 승리입니다. 필리핀의 요구 시점이 한국 공군 일정과 겹친다는 점도 외신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보통은 충돌 리스크로 보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미 연속 생산 체계가 굴러가고 있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관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K9 자주포, FA-50 함정 수출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패턴입니다. 계약을 따내고 나서 공장을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라 공장을 돌리면서 계약을 받는 나라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요구합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전량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 요구는 한국이 보여준 신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 한국이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외신 보도의 마지막은 늘 남중국해로 향합니다. 필리핀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해양 갈등은 매년 수위가 올라가고 있고 공중전력 공백은 곧바로 협상력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차관 방식까지 포함해 한국과의 협력을 설계합니다. 이건 무기 거래가 아니라 전략 동맹에 가까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사 흐름의 끝에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력 운용의 해답을 파는 나라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해외 기자들이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은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KF-21 요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선택은 전투기 기종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공군 운영 구조 자체를 갈아엎는 문제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다기종 소량 운용에 전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노후 기종, 서로 다른 보급 체계, 국가별로 갈라진 정비 규격 때문에 전투기 숫자가 늘어날수록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이번 선택에서 기체 성능보다 더 먼저 운용 단순화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강점이 숫자로 드러납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정비 소요 시간입니다. 한국산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계열 기종 간 부품 공용률이 매우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FA50 계열과 KF-21은 훈련, 정비 매뉴얼, 데이터 링크 구조에서 상당 부분이 공유됩니다. 이 덕분에 필리핀 공군은 전투기 두 기종을 운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체계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정비 예산에서 수백억 원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외신 분석에서는 전투기 한 대당 연간 운영 유지비가 서방제 전투기 대비 20에서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이 비용 차이는 단순히 국방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다른 군 현대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 통제입니다. 필리핀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경우 무장 통합, 개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반복적으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외신들은 KF-21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는 점에 주목합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지만 무기 운용과 관련해 상대국의 전술 교리까지 직접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체감됩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자국 작전 환경에 맞게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실전에서 선택지를 늘리는 요소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를 전력 자율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조가 갖는 파급력은 필리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신들이 동시에 언급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와 중동입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시험 사례가 됩니다. 실제로 납기와 운용이 증명될 경우 같은 조건을 가진 국가들의 계산이 바뀝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이 이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UAE는 노후 F-16과 미라주 2000 교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치적 이유로 5세대 전투기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외신들은 KF-21을 완성형이 아니라 진화형 플랫폼으로 평가합니다.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계적으로 5세대급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방산의 진짜 강점이 드러납니다. 단발성 판매가 아니라 장기 업그레이드와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UAE는 한국과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며 훈련, 부대 방문, 운용 협력까지 포함한 관계를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산업 파트너십의 출발점입니다. 전투기 한 기종을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개량과 무장 통합, 정비 산업까지 함께 묶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형성되면 한국 방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중소협력사와 부품 산업까지 수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국뽕이 현실이 됩니다. 방산 수출이 곧 일자리와 세수, 지역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필리핀 사례가 상징적인 이유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당장 위협을 체감하는 국가이고 그래서 요구 조건이 빠릅니다. 문제는 이 속도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일정이 밀려있고 유럽은 생산 여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양산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내수 전력화와 수출을 동시에 고려해 생산 구조를 설계해왔고 그 축적된 선택이
지금의 대응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신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전투기 계약이 아니라 아시아 방산 시장의 기준점이 이동하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KF-21 보람에는 잘 만든 전투기 그 이상입니다. 납기를 요구받는 나라, 일정으로 평가받는 나라, 전력 구조를 설계해주는 나라로 한국이 이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군사 뉴스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산업과 경제입니다. 방산 수출이 늘면 고용이 늘고 기술은 민수 산업으로 확산됩니다. 필리핀의 요구는 전투기 몇 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어디까지 확장하느냐입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쌓이면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규칙을 만드는 나라로 올라서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12월 29일 FA-50을 필리핀이 개량하는 이유 영상입니다. 최근 벌어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뉴스 한 줄에 한국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 감정이 교차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늘을 가른 전투기가 우리 손으로 만든 기체라는 사실이 가슴을 세게 두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설계도와 시험 비행으로 쌓아 올린 기술이 이제는 세계 분쟁의 중심에서도 성능으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개발국의 이름이 논쟁의 한가운데 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기술이 전장과 시장 모두에서 기준이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값으로만 따지지 않는 신뢰, 납기와 가동률로 증명된 실력, 그리고 파생형으로 이어지는 확장성까지 오늘 이야기는 한국이 만든 전투 플랫폼이 어떻게 세계의 선택이 되었는지 숫자와 현장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단기간에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T 계열과 F 계열의 누적 생산 대수는 수백 대 규모로 올라섰고 수출 계약 단가는 임무 구성에 따라 수천만 달러 단위에서 형성됐습니다. 해외 외신이 서술한 핵심은 한국이 공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플랫폼이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지였습니다. 이 질문은 곧바로 필리핀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주에 전해진 보도에서 필리핀 국방부는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규모 약 930억 원, 대상 11대, 기한 2029년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운용 데이터의 결과였습니다. 필리핀은 실전 운용에서 드러난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항속과 지속작전, 네트워크 연합 운용을 강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훈련기 전환 논쟁이 불붙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일 계열 플랫폼의 성능 개량 수요가 숫자로 늘어납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 간극을 한국 방산의 현실로 정리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임무 확장을 열어두되 운영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와 책임을 분리하는 구조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는 개발비와도 얹힙니다. 초기 T계열 개발, 당시 국산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구조 부품을 국내에서 반복 검증했고 고온다습 환경과 활주로 조건이 다른 해외 기지에서의 가동률 데이터를 축적해 파생형에 반영했습니다. 이 축적이 있었기에 같은 계열이 서로 다른 선택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외신의 문장 사이에서 읽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무기는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고 준비도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도가 높을수록 논쟁은 커지지만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한국 방산이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교차점입니다.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그렇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같은 날 서로 다른 문장으로 전한 공통신호는 폭격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투입한 기체가 훈령이 계열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기체가 한국에서 설계되고 양산된 T 계열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의 윤리와 무기 수출의 책임이 한 프레임 안으로 겹쳐지는 순간이었고 이 프레임은 서울 용산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제한 캄보디아인들의 집회가 전쟁 기념관 앞에서 열렸다는 상징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외 외신이 먼저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훈련 플랫폼이 실전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임계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적 준비도는 어느 수준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운용 중인 TOC-PH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기동 공력과 디지털 비행 제어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이 구조는 단순 훈련 임무를 넘어 경량 전투 임무로 확장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기체 최대 속도 마하 1.5급, 내부 임무 컴퓨터와
링크 계열 데이터 교환 능력 7개 무장 장착점이라는 숫자는 종이 위 성능표가 아니라 실제 운용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변수였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들은 태국이 이 여지를 선택한 시점을 주목했습니다. 성탄전야라는 시간표, 국경 인접 바탐방 일대의 표적 성격, 그리고 투하된 유도폭장의 수량이 공개되자 논쟁은 기술로 이동했습니다. 훈령기라는 호칭이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점,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은 상황에 따라 즉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방산의 이름이 다시 호출됩니다. 설계와 양산을 맡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초기부터 파생형 전략을 채택해왔고, 동일 계열에서 임무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신뢰와 납기를 동시에 관리해왔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왜 T-50 계열의 전투기에 관심을 쏟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구조적 현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먼저 분리해서 봐야 할 부분은 플랫폼의 성격과 운용 방식입니다. 태국이 운용한 T-50TH는 훈련 임무만을 전제로 도입된 기체가 아니라 도입 계약 단계부터 전술 훈련과 제한적 전투 임무를 동시에 염두에 둔 사양으로 구성된 기체입니다. 실제로 T-50 계열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대지 무장 통합을 고려해 정기적, 구조적 여유를 확보해 두었고, 이는 이후 파생형 개발의 핵심 기반이 됐습니다. 기체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3.7톤 수준이며, 이는 동급 고등 훈령이 가운데 최상위권 수치입니다. 단순 훈련기 기준으로 보면 과도한 수치지만 전술 훈련과 실사격 훈련을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는 이 수치가 곧 전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기체 성능 수치를 더하면 전환의 조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T-50 계열은 최대 속도 마하 1.5, 상승률 분당 약 39,000 피트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으며, 이는 경공격 기급 플랫폼과 겹치는 영역입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동남아 기후 조건에서도 엔진 출력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점이 중요합니다.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연중 평균 기온 25도 이상, 습도 70% 이상의 환경에서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이륙 성능과 무장 탑재 여유를 동시에 유지하려면 여유 출력이 필수인데, T-50 계열은 이 부분에서 실측 데이터로 안정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해외 방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일 조건에서 일부 서방 훈련기 계열은 무장 탑재 시 이륙거리와 상승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사례가 반복 보고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리핀 FA-50PH 성능 개량 계약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필리핀이 930억 원 규모의 개량 사업을 선택한 이유는 신규 전투기 도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FA-50PH의 대당 도입 단가는 약 3천만 달러 수준이었고, 이번 개량 비용은 대당 약 80억 원 선으로 계산됩니다. 이 비용으로 필리핀은 항속거리 확장, 정밀 유도 무장 운용 범위 확대, 데이터 링크 기반 연합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변화는 수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편대 중심의 독립작전이 주였다면, 개량 이후에는 조기 경보 자산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져 탐지, 결심,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분 단위로 단축됩니다. 이는 영공방위 임무에서 출격 횟수 자체를 줄이면서도 방어 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냅니다. 운용 비용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FA-50 계열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약 5,000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는 F-16 계열의 절반 이하입니다. 연간 비행 시간이 200시간을 넘는 공군 기준으로 보면 기체 한 대당 연간 수십억 원의 운용비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리핀처럼 국방 예산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이 차이가 전력 유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PH를 도입한 이후 가동률을 평균 70% 이상으로 유지해왔고, 이는 동급 전투기 대비 높은 수치입니다. 이 가동률은 단순 정비 편의성뿐 아니라 부품 공급 체계와 직결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공하는 PBL 및 후속 군수 지원 체계는 주요 부품의 재고 회전율을 높이고 장기 미납품 리스크를 줄이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기 때문에 필리핀은 동일 플랫폼에 추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 사례로 돌아오면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오남용 여부를 넘어 플랫폼의 성격입니다. T-50TH가 실전에서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훈련기로 인식되던 플랫폼이 실제 폭장투에 사용되면서 심리적 충격이 커진 것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이 현상을 플랫폼 라벨과 실제 성능 간 괴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분석합니다. T-50 계열은 설계상 훈련기와 경전투기
경전투기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고 이 경계는 숫자로 명확히 설명됩니다. 최대 작전 반경 약 500km, 무장 탑재량 3톤 이상, 초음속 돌파 능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명칭과 관계없이 전투 플랫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오히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드러냅니다. 동급 경전투기 시장에서 경쟁 기종으로 거론되는 기체들은 대체로 기체 가격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이상으로 형성돼 있고 운용비도 높습니다. 반면 FA-50 계열은 초기 도입 비용과 개량 비용을 합산해도 여전히 낮은 총소유 비용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파생형 개발 속도까지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FA-50 블록 개량형은 레이더, 항전 장비, 무장 통합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기존 기체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전력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전투기 도입 시 발생하는 훈련, 정비, 인프라 재구축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개발 비하인드 역시 이 수치를 뒷받침합니다. T-50 계열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구조 해석 기술을 자체 축적했고 반복 비행 시험을 통해 극한 기동 영역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는 그대로 FA-50 계열에 반영됐고 파생형 개발 시 추가 시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플랫폼이 태국에서는 즉각적인 실전 투입이 가능했고 필리핀에서는 장기적인 성능 개량 대상으로 선택됐습니다. 이 상반된 장면은 한국 FA-50 계열 수요가 줄어드는 신호가 아니라 운용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전장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지금 국제방산 시장에서 FA-50 계열이 다시 계산대 위에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이 숫자들 때문입니다.